안녕하세요. 저는 인복이 참 많은 40대 여자입니다. 우선 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죄로 살면서 무시도 많이 당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인복이 많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비록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아픔을 또 치유받은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도 여러분께 즐겁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의 절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4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다행히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절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죠. 그렇게 사랑받는 것보다 남들 눈치만 보는 게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양부모님은 절 친자식처럼 아껴주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처음엔 경계를 잔뜩 하느라 영 적응을 못하던 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생긴 가족의 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포근했어요. 다정한 양부모님도 좋았고 새로 생긴 동생과 함께 노는 시간도 제겐 꿈만 같았으니까요. 미숙아, 이젠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린 네 가족이고 네가 보육원에 있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꾸나. 언니, 나랑 인형 가지고 놀래? 나 인형 엄청 많아. 내 방에 가보자. 하지만 그 행복 역시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양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양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이 크게 휘청였거든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화목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양부모님은 거의 매일 서로에게 못할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잠시나마 저에게 안정을 주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렸고요. 매일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양부모님은 싸우다 못해 다른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었나 봐요. 당연히 제가 제일 만만했을 거고요. 불행하게도 양부모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게 엄한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저 천덕꾸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 애 먹일 것도 없는데 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내가 무슨 수로 책임져? 안 그래도 내 자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하여튼 나만 죽겠지. 나만 미치겠지 아주. 야, 정미숙 너 이리 좀 나와봐. 얘가 또 어딜 숨은 거야? 양부모님이 절 찾으실 때마다 전 방문을 꼭 쥐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잔인한 말들을 전부 듣고 있었네요. 어느새 제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그나마 두 분이 싸울 때만 그러는 거면 잠깐 피해 있으면 됐겠지만 그 이후 양부모님의 차별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 친자식인 동생에게만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몰아주며 대놓고 절 차별했으니까요. 어쩌다 한번 제 젓가락이 고기 쪽으로 가면 양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제 손등을 탁 내리쳤습니다. 넌 여기 앞에 있는 반찬 있는데 뭘 그렇게 식탐을 부리니? 아휴, 하여간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니까 정말. 넌 여기 채소나 좀 먹어. 양엄만 그러더니 아예 반찬 접시를 동생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전 양부모님이 무서워 그냥 밥만 억지로 삼킬 뿐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선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속이 좋지 않다며 밥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보육원에 살 때도 배를 골진 않았었는데 그 무렵 전 양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래 줄인 배를 채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양부모님은 제게 한 번도 다시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며 밥을 먹고 나더라고요. 맨날 돈 없다면서 절 못살게 굴던 양부모님은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친자식에게만은 유명 브랜드 옷이나 비싼 장난감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전 그저 동생이 입다 버린 낡고 해진 옷 한두 벌만 건네받을 뿐이었죠.
그러곤 그마저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며 괜히 혼까지 나곤 했네요. 이거 다 비싼 거야. 너한테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그러고 쳐다보고 서 있니? 하지만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것 치곤 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거의 매일 구멍난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혹시나 양부모님이 기분 나빠할까 봐 새 걸 사달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면서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이러니 제 교육에도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양부모님은 가장 먼저 제 교육비부터 끊어버리셨어요. 학교는 의무교육이니 뭐 억지로라도 보낸다지만 추가로 돈이 드는 방과활동이나 그 어떤 특별 수업도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동생이 학습지 공부라도 할 때 양부모님은 제게 집안일을 돕는 게 도리라며 온갖 잡일을 시키더군요. 거실에서 공부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화장실을 닦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부하고 싶다는 내색이라도 하면 양부모님은 절 무섭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넌 데려다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지금 우리 집안 형편 안 보여?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아휴,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지, 착해서. 이걸 확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온갖 서러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밖에서 보이는 시선엔 신경이 쓰였는지 가끔 있는 가족 나들이나 외식에 절 꼭 데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집에 혼자 두는 게 나았을 정도로 전 늘 뒷전이었어요. 어디 놀러라도 가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을 때면 양부모님은 친자식과 셋이서만 다정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겐 카메라 셔틀 누르게 하거나 짐을 지키게 하면서요. 그러다 밖에서 지인이라도 만나면 본인들 친자식만 자랑스럽게 소개하셨답니다. 여긴 우리 딸, 예쁘죠? 아, 여기엔 먼 친척 조카예요. 잠시 맡아주고 있어요. 그 집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뻔히 옆에 서 있는 절 두고 남인 것처럼 둘러대는 양부모님을 보며 전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반복되었죠. 그러다 결국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 양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현관문 밖으로 가장 먼저 내던져졌어요. 그렇게 파양된 전 다시 보육원에 보내졌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 밖으로 나섰을 때 세상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립지원금으로 받은 알량한 돈은 당장 방세나 식비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전 당장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어딜 가든 고아라는 딱지가 항상 제 곁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냉정한 꼬리표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전 처음으로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첫 직장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단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제일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항상 제일 늦게 하곤 했어요.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운터에서 현금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죠. 그런데 사장님은 무슨 상황인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절 가게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긴 싫었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다. 너 부모 없이 자랐다고 도둑질부터 배운 거야? 좋은 말 할 때 가져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가방을 멋대로 뒤지며 절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진범은 다른 직원으로 밝혀졌지만 사장님은 그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으셨죠. 오히려 재수 없다며 절 그날로 바로 해고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억울하게 잘린 뒤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는 밤에 술에 잔뜩 취한 진상 손님이 들어와 제게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전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하며 상황을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너 같은 애들 딱 보면 알지. 너에 비함이 없지. 그래서 배운 게 없으니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더니 제 얼굴에 구겨진 지폐를 던지더라고요. 만약 제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넘겼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필 전 정말 부모님이 없었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방세를 생각하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고개를 깊이 숙여야만 했답니다. 그 이후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전 어렵게 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전 그곳에서만큼 보육원 출신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지냈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제 서류를 본 동료에 의해 제 비밀이 사내에 퍼졌고 그때부터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절 비웃는 말을 툭툭 내뱉는 겁니다. 미숙 씨는 혼밥 잘하지? 살면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더 길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표정 풀어. 뭘 그런 걸로 인상을 확 쓰냐. 그거 자격지심이다. 심지어 그 인간들은 제 학벌을 은근히 무시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절 슬쩍 제외하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전 사무실에서 온갖 허드렛 일만 도맡아 하며 버텨야 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편견 때문에 전 매일 밤 혼자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됐고 전 20대 후반에 한 대형 마트 고객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고객센터라는 곳은 늘 화가 난 고객들이 가득해 무례한 항의가 쏟아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언젠가 하루도 어떤 무례한 고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환불이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당신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말해. 그 고객은 이미 절반이나 잘라 먹은 수박을 카운터 위에 콱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미 반이나 잘라 드신 수박을 환불해 드리긴 규정상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이 안 된다는 제 말에 그 진상 고객은 아예 기물까지 파손하며 날뛰었고 마트 안의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고객센터 팀장님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때 전 팀장님이 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 팀장님, 고객님께서 이미 절반이나 드신 수박을 가져오셔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객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당신이 팀장이야?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겠네. 저 말단 직원 말고 당신이 책임져. 이거 당장 환불해달라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수박값을 사비를 처리해서라도 당장 환불해 주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그렇게 고객이 기세등등하게 환불금을 챙겨 떠난 뒤 팀장님은 절 아무도 없는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팀장은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넌 대체 일을 어떻게 배웠으면 고객을 저 지경까지 날뛰게 만들어? 에휴, 하긴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아봤어야 알지. 보육원에서 대충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나 본데 여기서도 그따위로 굴면 당장 짐 싸서 나가. 팀장님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저를 모욕하더라고요.
근본 없는 일 거둬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비아냥거리는 팀장님의 말에 전 차마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던 어떤 남성분이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셨나 봐요. 그분은 옆에서 팀장의 말을 다 들었는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기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참 거북하게 말씀하시네요. 딱 봐도 상사 부하 직원 같은데 업무 지적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대셔야지. 왜 개인 가정살 들먹이며 모욕을 줍니까?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죄라도 돼요? 오히려 사람 사생활 가지고 지적하는 그쪽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팀장님은 고객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들킨 게 무척 당황스러운 눈치더라고요. 잠시 주춤대던 팀장님은 오해하지 말라며 혼자 비겁하게 황급히 사라져버렸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가버리고 난 뒤 그 남성분은 제게 다가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쪽 잘못 아니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그 남성분의 따뜻한 위로에 전 겨우 목소리를 내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전 감정이 너무 올라온 상태라 그저 감사하단 말밖에 하지 못했었네요. 하지만 그분의 고마운 호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세탁이라도 해서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그분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며칠 뒤 전 손수건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구실을 만들어 그 남자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흰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맥주 한 잔까지 곁들이게 됐습니다. 알딸딸한 술균이 살짝 올라오자 전 평소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을 제 아픈 과거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눈치만 보던 시절, 또 양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저도 모르게 술술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듣기 참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지금껏 그렇게 살았네요. 참 볼품없죠? 제 한탄의 남자는 잔을 내려놓곤 아주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곤 제 예상보다 훨씬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미숙 씨.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엔 그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버틴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인생 이야기 같은데요. 그 뒤로도 그 남자는 절 만날 때마다 항상 진심 어린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답니다. 저흰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었던 제 마음도 남자친구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세상에 온전한 내 편을 만난 기분이 들어 매일이 꿈만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 더 소중하게 보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 저희들은 마침내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절 가장 깊게 감동하게 했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태도였어요. 아가, 우리가 정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에휴,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하며 지냈을고. 이젠 그렇게 혼자 애쓰지 말고 우리한테 기댔으면 좋겠구나. 제가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랐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을 때 시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긴커녕 절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더군요. 오히려 그 모진 세월을 혼자 어떻게 버텼냐며 제 아픔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주어 정말 기특하다고 제 등을 다독여 주시는데 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
정준 오빠밖에 없었는데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절 이렇게 받아주시니 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 그래. 그간 서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좋아. 사람이 쌓아두고 살기만 하면 병나. 그 당시 시아버님은 도자기 만드는 도예가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라 밑바닥부터 도자기를 배우며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절 볼 때마다 본인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쓰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시아버님은 제게 큰 사랑을 주셨고 정말이지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결혼 후에 전 아버님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거친 흙덩어리가 매끄러운 항아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제게 큰 치유의 시간이 되었죠. 아버님은 제가 흙을 다듬는 모습을 보며 늘 귀한 가르침을 주셨답니다. 자, 봐라. 그냥 두면 흙덩이에 불과한 게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고 애정을 담아 손길을 주니 이렇게 멋진 항아리가 되지 않았니? 사람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다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님은 제가 흙을 다루는 감각이 남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하루는 제가 물레질하는 걸 진지하게 지켜보던 아버님이 제법 진지하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손끝에 정성이 듬뿍 담겨 있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은 우리 새아가밖에 없겠다. 네가 내 애들이 있는 후계자가 되어주렴. 정말요? 제가 과연 아버님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시아버님은 절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정식 제자로 대우해 주셨고 전 아버님 밑에서 도자기를 배우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착실하게 도예를 배우다 전 아버님의 작업실 바로 옆에 아담하고 예쁜 카페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그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아버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손님들이 직접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답니다. 저는 아버님이 직접 만든 도자기 컵에 정성스럽게 커피를 담아 그걸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온 가족이나 연인들에겐 아버님과 함께 흙 빚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에 제 삶에서 고아라는 열등감은 어느덧 깨끗이 사라졌네요. 전 그제서야 제 일을 사랑하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았어요. 전 그렇게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예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여전히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건강하게 계시며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답니다. 매일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님과 물레질하는 시간도 참 좋았고요. 그렇게 잔잔하지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전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좀 와봐야겠어. 지금 거실에 당신 여동생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4살이란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이후로 전 단 한 번도 가족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동생이라니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보육원 가기 전에도 외동딸이었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이상한 사람이 어쩌려고 집에 함부로 들였어. 짜증이 잔뜩 섞인 제 잔소리에도 남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빼더라도 보면 볼수록
당신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빨리 집으로 좀 와봐. 전 손에 물길 닦아낼 새도 없이 앞치마만 겨우 벗어던지고 그렇게 집으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터져나올 듯 세게 뛰었고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나한테 동생이 있었던 걸까?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전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 잠시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네요. 그러다 겨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 한 명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도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여보, 나왔어. 그때 제가 인기척을 내며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 여잔 제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낯설지만 어디서 본 듯한 여자의 눈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절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선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를 써봐도 소파에 앉은 여잔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한 36쯤 되어 보이는 여잔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미숙 씨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전 낯선 사람이 제 본명을 정확히 부르는 것에 당황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맞은편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여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인희 씨라는 분을 아세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박인희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제 대답에 여잔 금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더군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분이 제 엄마세요. 아니, 저희 엄마세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대뜸 그 여자와 제 엄마라고 하니 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전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그 여잔 가방에서 아주 낡고 색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걸 제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분 우리 엄마가 맞으세요.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언니 4살 때 보육원에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여자의 서명에 따르면 제가 태어났을 때 여동생인 그 여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제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던 거죠. 제 친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급기야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혼자 도망을 가버렸다고 해요. 졸지 어린 딸들과 홀로 남겨진 엄만 그 가난 속에서 절 키우려고 애를 쓰셨답니다. 하지만 젖먹이었던 동생과 어린절 엄마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나 봐요. 결국 저희 엄만 피눈물을 흘리며 절 보육원에 보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가 다른 집으로 입양됐다는 소식까지만 전해들으셨단 이야기를 동생이 담담히 전해주더라고요. 전 그 사진 속 여자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엄만 저와 꼭 닮은 눈매라고 절 품에 안은 채 웃고 계셨죠. 전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곤 잠시 큰 충격을 받아 자연스럽게 옛날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엔 사연 없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들 각자의 깊은 불행을 안고 살았거든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굳이 제 과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적이 없어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저 혼자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했었고요. 친부모를 찾겠다는 생각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닫고 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겨우 털어놓으셨다며 저를 찾아온 겁니다.
동생은 그동안 절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고 덧붙였어요. 한참을 그렁그렁한 눈으로 얘기하던 동생은 잠시 실례해도 되겠느냐고 정중히 묻더니 이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언니 만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언제나 이걸 언니한테 보여드리나 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전 여동생이 노트북 화면을 켜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화면 속엔 백발이 성성하고 야인 모습의 한 할머니가 나타났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제 어머니이신 것 같더라고요. 영상 속에 다 늙은 엄만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코에 산수줄을 끼운 채 간신히 숨을 내뱉는 모습에 전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건 오래전 떠나보낸 딸에게 남긴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미수가, 내 새끼 미수가, 4살 그 어린 걸 낯선 곳에 떼어놓고 온 날부터 이 엄만 단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단다. 네가 입양 가서 잘 사고 있다는 소식만 믿고 내가 차마 염치가 없어 찾지도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우리 딸,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가난이 죄지 네가 무슨 죄겠니. 죽어서라도 네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엄마를 원망하라고 빌고 싶구나.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온 엄마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상 속 엄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점 위치까지 하나하나 읊으며 절 그리워하고 계셨거든요.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화면을 타고 제 가슴 속으로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화면 속 엄마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보며 그렇게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버림받을 줄만 알았던 그 세월 동안 저희 엄마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절 가슴에 묻고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남편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고 전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이 넘는 세월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평생 절 괴롭히던 고아라는 낙인이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 눈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영상 속에서 엄만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수가, 내 딸 미수가 듣고 있지? 이 못난 엄마가 이제야 네 이름을 불러보는구나. 엄만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엄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동생 영숙을 등에 업고 절 보육원에 두고 돌아서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다고 했어요. 도박과 여자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집안은 진즉에 풍비박산이 났고 당장 입에 풀칠할 방법조차 없던 터라 조금이라도 더 큰 절 좋은 집으로 입양 보내면 굶지 않고 귀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널 보내고 엄마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다. 네 동생 이름도 너와 돌림잘 맞춰서 영숙이라고 지어놓곤 그렇게 평생 네 생각만 하며 살았단다. 네가 입양 갔다는 소식을 듣곤 그저 좋은 부모 만나 잘 사고 있겠거니 그거 하나만 믿고 엄만 그저 모진 목숨을 버텨왔어. 하지만 엄만 이미 기력이 다하고 병든 몸으로 다시 딸을 찾아올 방법이 없었다며 가슴을 내려치시더라고요. 네 동생 영숙이한테도 평생 네 존재를 숨기고 살았다. 갑자기 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할까 봐. 엄마가 지은 죄 네 동생에게까지 지우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단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너희 자매 인연을 나도 더는 막을 수 없겠더구나. 엄만 중간중간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게 메시지를 남기시더라고요. 미수가, 영수가 이제라도 너희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못난 엄마 때문에 잃어버린 그 긴 세월을 이제라도 서로 채워주며 살아가 주렴.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영상이 끝나고 거실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곁에 있던 제 여동생 영숙이 역시 제 손을 맞잡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았고요. 언니, 언니는 엄마가 많이 믿겠지만 엄마도 정말 고생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시기 전에 언니 꼭 찾아야 한다고 얼마나 저한테 부탁하셨는지 몰라요. 전 동생 영숙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자매는 밤새도록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네요. 동생 말처럼 엄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여동생에게 꼭 절 찾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다고 해요. 제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절 찾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엄만 결국 여동생이 절 찾기 일주일 전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엄만 마지막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하셨고 조금만 더 버티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셨대요. 하지만 끝내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걸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나도 참 외롭게 지냈지만 영숙이 너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았겠다. 너도 고생이 많았지? 난 사실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족은 엄마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 여동생 영숙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후 영숙이가 남편과 함께 절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여긴 내 남편이야. 여보 인사해. 우리 언니야.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처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어서 와요.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전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보육원에 버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딸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가벼운 감기에만 걸려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것도 사실 제 아내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통해 들은 진실은 그때까지 제 생각을 완전 변화시켜버렸어요. 엄마가 절 보낸 뒤 평생을 파출비를 하며 힘들게 사셨다는 이야기. 있는 줄도 모르고 살던 동생 영숙이가 있었고 언니인 절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게도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이자 동시에 기쁨이기도 했었네요. 오랫동안 엄마를 모셔온 영숙이가 사진관을 하게 된 것도 엄마의 추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기억 속 엄만 항상 누군가 간절히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었대요. 사실 엄마가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이렇게 세상 떠나면 누가 엄마를 기억해 줄까?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걸 누가 기억해 줄까 싶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시작한 거야. 조금이라도 엄마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엄만 본인이 자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깊은 죄책감 때문에 제 앞에 선뜻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죄인으로 한평생을 사셨나 봅니다. 저는 그 모진 세월 동안 엄마 또한 저만큼이나 아픈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엄만 마지막 순간에야 제게 용서를 빌며 저희 두 자매의 천륜을 이어주려고 하신 거고요. 전 비록 엄마를 다시 만나지도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지만 영숙이라는 소중한 여동생을 얻게 되었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어졌던 천륜의 끈이 다시 이어지면서 전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원망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앞으로 제 여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네요. 그렇게 또 한 차례 동생이 다녀가고 얼마 뒤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전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어요.
그 순간 원망은 어디 가고 그저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냈을 엄마가 너무나 가엾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저 미숙이에요. 이제야 이렇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젠 엄마 마음 다 이해해요. 오죽했으면 절 보냈을까. 이제 그 마음 알겠어요. 제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차마 면목이 없어서 그동안 나타나지 못하신 거죠? 그래도 엄마 조금만 더 일찍 절 찾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왜 나를 버렸냐고 떼도 써보고 화도 실컷 내보고 그러다 엄마 품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겨봤을 텐데. 제가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장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더군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어요. 장모님, 큰 사이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사위한테 효도 한번 받아보고 가시지.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 아내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세상사 모든 게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 갓난아기를 차마 보낼 수가 없어 그나마 걸음마라도 뗀 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피눈물 나는 선택을 전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전 마음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눈물과 함께 씻어내었답니다. 엄마를 향한 미움 대신 가여움과 그리움을 가슴에 새기며 전 남편의 품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을 다녀온 후 저희 가족과 영숙이네 가족은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와 영숙인 서로에게 남편을 소개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남편은 처음 만나는 사이라 조금 어색한 듯 보였지만 이내 서로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처제 남편 되시니 제가 형님일까요? 아, 네,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인규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동서지간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 저도 동생도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남편은 제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평생 친형제가 없는 줄 알고 외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든든한 동서랑 처제가 생겨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고 지냅시다. 저도 처형이 계신다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놓이기도 했고요. 제 아내도 언니를 찾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처형께 형님처럼 좋은 분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이도 감격스러운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언니, 형부가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우리 남편도 부침성이 좋아서 둘이 금방 친해질 거야.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네. 저 역시 영숙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의 한구석이 가족들로 든든히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식사 내내 오가는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화를 들으며 전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 역시 제 동생 영숙을 무척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좋은 날을 잡아 시댁에 기쁘게 초대까지 해주셨네요. 영수가 제 시댁에 처음 놀러 오던 날 시어머님께선 마치 새로운 딸을 만난 것처럼 버선발로 달려나 그렇게 영숙을 반겨주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자매가 또 어딨나 모르겠네. 정말 잘 왔어요. 이제라도 우리 며느리 찾아줘서 내가 다 고마워요. 시어머님은 연신 영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금세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과 영숙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연신 감탄을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동생이라니 어쩜 이렇게 똑 닮았어. 누가 봐도 자매 맞네. 맞아. 정말 잘 됐어. 이젠 우리 며느리 외롭지 않겠어. 언제든 편하게 놀러와요. 여기 도자기 카페도 우리 며느리가 하는 거니까
자주 들러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꼭 챙겨 먹고 가고요.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계신 시아버님께서도 영숙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동생이라니 나도 내 식구처럼 반갑구만.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부턴 우리 집안 식구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자매가 나타나주니 내 마음이 정말 든든해. 시부모님은 영숙을 정말 친달처럼 살뜰히 챙겨주셨고 정성껏 준비한 진수성찬을 아낌없이 대접해 주셨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사랑을 느끼며 이제야 제 인생에 완벽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오가던 중 영숙이 문득 생각에 잠긴 듯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함께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게 가버리신 게 너무 야속해. 그래도 엄마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평생 남남으로 살 뻔했잖아. 영숙의 고백에 전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울며 시간을 보내니 30년 넘게 제 가슴을 짓누르던 외로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동생네 가족이 생겼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전화해 수달 떨 수 있는 든든한 자매가 생겼으니까요. 최근엔 영숙이와 단둘이 오붓하게 자매 여행까지 다녀왔답니다. 언니, 여기 예전에 엄마하고 나하고 살던 집이야. 혹시 기억나? 엄마가 여기서 언니가 태어나 자랐다고 했는데. 예, 난 내 고향이 여기인지도 몰랐어. 근데 내 머릿속엔 그대로 남아있었나 봐. 정말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확 풀어져. 저희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저희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충청도 예산이었어요. 엄마 제가 함께했던 아주 짧고 희미한 추억의 조각들을 찾아 그렇게 예산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저희 자매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저희 엄마의 추억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 평온해지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그 이후로도 종종 고향에도 놀러가고 그렇게 둘만의 추억을 쌓아나갔습니다. 지금은 남편들끼리도 서로 형님 동서하며 진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제 아들딸과 영숙의 아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면 집안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그저 오묘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평생 누군가를 막연히 그리워하며 마음 한편이 뻥 뚫린 채 쓸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전 매년 엄마의 길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납골당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30년 만에 기적처럼 되찾은 일천륜의 인연을 소중히 지키며 전 오늘도 가족이란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보, 처자네 식구들 벌써 도착했다는데 얼른 나가보자. 아우, 내 정신 좀 봐. 영수가 얼른 들어와. 언니, 우리 왔어. 오늘 형부랑 우리 남편이랑 맛있는 거 해먹기로 했잖아. 우리 아들이 언제 이모네 가냐고 아주 난리였다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생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론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소중한 인연을 데려오기도 한다는 것을요. 한때 영영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서로의 진심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제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본 사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 천지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슬프기만 하던 세월도 분명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시절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연이 찾아오고 그렇게 삶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네요. 가족이란 이름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굴레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힘든 순간,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는 것 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견뎌낸 그 고단한 시간이 언젠간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만남으로 되돌아오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서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